여러분들 오늘부터는 몇 회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선생님들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자제들이나 제자들의 공부에 관한 것이 아마 큰 관심사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뭐 인성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학교를 다닌다라고 할 때 양축이 있는데 바로 인성교육과 결국은 교과학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로 이제 교과학습을 가지고 상급학교도 가는데 큰 영향을 받다 보니까 공부를 잘하느니 못하느니 여기에 희비가 이렇게 엇갈리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런 공부의 어떤 내용,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그 과학적이지 못한 그런 어떤 그 막연한 자신의 경험이라든가 어떤 한 사례, 단편적인 사례를 가지고 일반화시키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 우리나라 진로진학계의 어떤 개척자라고 할 수 있는 조진표 대표가 내게 한 권의 책을 권하면서 꼭 좀 읽어보라고 권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책을 받아들고 보니까 단숨에 마치 무협지 읽듯이 읽게 되었고 지금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거의 기억할 정도로 읽고 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바로 교육경제학자인 일본의 나카무로 마키코라는 여교수가 여러 가지 데이터와 그다음에 미국이나 여러 나라에서 이루어진 교육과 관련된 실험 결과 이런 객관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공부, 학습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우리가 이야기해온 것이 그동안에 얼마나 허구였는지를 이야기하는 그런 실증적인 자료를 많이 제시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런 책이야말로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입장에 있는 관료라든가 시도교육감이라든가 장관이라든가 또는 학교장이라든가 이런 그 리더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좀 읽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만 그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같이 공감해주는 학부모님들도 계실 수 있고 선생님도 계실 것 같아서 그 낙감으로 맡기고 교수가 그 집필한 데이터가 뒤집힌 교육의 그 공부의 진실 요 내용을 가지고 단편 이렇게 정리해 가면 우리가 어떤 하나의 그 중요한 그 내용을 학습한 것도 될 것 같아서요. 나름 재밌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이렇게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선 그 첫 번째 그 시간인데요. 그 앞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림 몇 개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 그 제가 사실은 이 내용을 가지고 학부모님들 그 연수할 기회가 있으면 우리 어머님들하고 또는 아버님들 모셔놓고 아이의 어떤 그 교육과 관련해서 강의를 하려고 그런 자료를 좀 사용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그 제목을 강의에 좀 붙여본 바가 있습니다. 똑똑한 엄마가 아이의 미래를 결정한다. 물론 엄마만은 아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어머님들이 이제 그 학부모에서 보면은 어떤 상징적으로 아이의 관심을 많이 갖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목을 똑똑한 엄마가 아이의 미래를 결정한다 이렇게 한번 붙여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의 진실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생각 이런 것도 이 기회에 우리가 이렇게 수정해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그 부모님 즉 엄마 아빠와 선생님들께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 책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과연 아이들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상을 주면서 유도해도 괜찮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자 생각이 있으시죠? 간혹 보면은 이제 뒤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 아이들 공부를 하는데 무슨 보상을 하거나 이런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많이들 갖고 계시죠. 나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또 아이들은 칭찬으로 키워야 할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 칭찬이 분명히 좋은 건데 왜 이런 그 질문을 던질까요? 이거 당연히 답이 당연히 아이들은 칭찬으로 키워야 된다.
이렇게 답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칭찬도 어떤 기회에 하고 아마 이런 어떤 변수가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아이들의 문제, 물론 성인들도 문제가 됩니다만, 게임에 너무 빠져든 아이들이 많아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전전 정부 시절에는 그래서 게임 산업을 육성하면서 아이들의 게임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무슨 인터넷 사용 시간을 정한다든가 PC방 출입을 시간을 제한한다든가 이런 제도까지 마련한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게임이 아이들에게 어떤 위해 요인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두 공유하고 있는 사실이죠. 근데 과연 그때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했느냐?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은 과연 아이들에게 너무 해롭지 않을까? 보통은 해롭다라고 하는 답을 가슴속에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네요. 자, 그럼 이런 그 질문을 우선 여러 부모님들과 선생님들께 던져놓고요. 자, 그럼 예상되는 답변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상을 주면서 아이를 유도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보다는 좀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는가.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칭찬으로 양육하는 편이 좋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는 것처럼 아이들은 칭찬을 해주면 자존감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곧잘 하고는 있어요. 과연 이게 사실일까? 그 다음에 게임을 하면 아이가 폭력적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PC방도 뭐 이렇게 좀 지도하고 뭐 그런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또 PC방 허가를 할 때 학교에서 얼마 거리면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제재를 가하고 뭐 이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런 그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과연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반성할 여지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과연 이런 생각에 대해서 답변은 어떻게 나오느냐? 결론부터 이제 우선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나의 답변 그랬는데 이건 뭐 제 답변이라기보다는 제가 먼저 그 자료를 접했기 때문에 저의 답변이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보상을 이용해서 애들을 교육해서 어떠냐? 안 된다, 된다, 된다.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선물이라든가 금전적인 것을 가지고 보상을 약속해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좀 기존의 생각과는 많이 다르죠. 그죠? 그 다음에 칭찬으로 양육하면 안 된다. 이 얘기는 칭찬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요. 아마도 뒤에서 또 말씀이 있겠습니다만 칭찬을 하되 무조건적인 칭찬이 아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얘기 같아요. 그 다음에 게임을 하면 애가 폭력적으로 변하는데 어떠냐? 사실은 게임을 해도 아이가 그 폭력적으로 변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토를 달 수 있는 것은 어떤 교육평론가나 그 양육 전문가의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죠. 이 낙감으로 막히고 교수도 그렇고요. 저 역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나도 이전에 거의 대부분의 부모님들과 선생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꼭 틀렸다고 할 건 아니지만 다만 텔레비전이나 이런 그 방송 매체 또는 잡지에서 하는 이야기에는 여러 가지 수긍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도 좀 너무 지나치지 않게 하도록 유도하고 지도하고 뭐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주장은 대부분이 어떤 교육자나 부모로서 겪은 개인적인 경험이 바탕이지 과학적 근거는 좀 약하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나 입증할 만한 그런 자료를 제대로 못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주장이 왜 옳은지 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먼저 화두로 던져드리고요. 이제 과학적인 그 데이터 이런 것을 우리가 중시해야 된다는 그런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부담 없는 얘기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댄 에이리얼이라는 그런 그 행동 경제학자랄까요? 이런 저명한 학자죠. 행동 경제학자로서 아주 저명한 분이 댄 에리얼인데 이분이 그 쓴 책이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재미있는 일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대학생들이 말이죠. 자기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중간고사나 학기말 그 시험 이게 다가오면은 할머니나 또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부부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가 왜 중간고사와 할머니 죽으면 어떤 상황에 있을까? 그래서 이 양반이 통계를 한번 내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고사가 임박하거나 학기말 시험이 임박하면은 교수님을 찾아와서 저는 좀 이번에 시험을 보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셔서 상중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오고요. 또는 이제 과제물 내는 시한을 좀 늦춰주면 안 되겠는가? 뭐 이런 그 청원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호관계를 보니까 재밌는 게 중간고사 직전에는 한 평상시에 비해서 10배 정도 많더라는 거죠. 집안에 어른들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게. 그 다음에 기말고사 직전에는 더 증가해서 19배가 더 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더 재밌는 것은 비교적 성적이 낮은 학생의 할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뜰 확률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서 50배까지 증가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 왜 그런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죠? 어떤 핑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 그 내용을 보고 이 낙검으로 맡기고 교수도 아차 싶어가지고 자신의 강의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는가 보니까 혹시라도 의심갈 만한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새로운 강의를 시작할 때 바로 이 내용을 가지고 이러이러하더라는 얘기를 학생들에게 들려줬더니 그 다음에 자신의 강의에서는 절대로 그러한 사례가 나오지 않더라.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런 어떤 데이터를 제시하니까 결국은 학생들도 그게 분명히 신뢰가 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데이터는 우리가 사람 속일 수 있어도 데이터는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재밌는 일화이긴 한데요. 결국은 이런 그 데이터 하나를 제시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어떤 그 신뢰를 갖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말을 이어갈게. 예, 바로 요즘 이제 우리 요즘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언젠가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에 있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누구나 한마디씩 아이고 한마디로 되어 있네 죄송합니다. 한마디씩 할 수 있는 모두가 평론가인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을 겁니다. 교육자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죠? 다 교육에 대해서는 다 잘 아는 도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재밌는 현상을 볼 수 있는 게 이제 어느 집의 자녀가 또 어떤 아주 기막힌 사연을 갖고 있는데 입시 전적으로 공부를 하고 또는 어떤 이러이러한 방법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남들이 원하는 최고의 대학에 최고의 학부를 갔다. 그래서 그런 게 기사화되기도 하고요. 또 저부터도 그런 기사가 나오면 관심을 갖고 읽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학생이나 학부모가 수기 형식으로 책을 내기도 합니다. 그럼 그 책이 베스트셀러로 이렇게 팔려나가기도 하는 걸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근데 과연 이런 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밑에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자녀 교육 성공 사례를 그대로 모방한다고 해서 과연 그 자신의 아이가 그대로 잘 되려는 보장이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미리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 교육이라는 것이 어느 한 가지 요인만 투입되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 저마다 살아가는 여건이나 그다음에 지적인 어떤 능력 등등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한 사람이 뭐 성적이 좋아서 뭐 또 노력을 많이 해서 또 기발한 어떤 학습 방법을 가지고 원하는 대학을 갔다 해가지고 모든 학생들에게 그것이 적용될 수는 없다는 그런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물론 이 자기 자녀들의 성적 때문에 고민하는 그 학부모들 중에는 바로 그 최고의 대학을 보내는 학부모들의 수기나 그다음에 그 학생들의 어떤 그 노하우가 적힌 그런 공부 방법에 관한 관심을 갖는 것은 틀렸다고 나쁘다고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하지만 어떤 특정한 사례가 마치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일반화돼서 받아들여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욕구를 갖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아이도 잘 되길 바라는 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누군가의 성공한 자녀 교육 방법이 꼭 내 아이에게도 그대로 통한다는 보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아이의 성공에는 너무 많은 요인이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자녀 교육 성공 사례를 흉내낸다고 하는 것은 참고사항으로 될지는 몰라도 자기 자신의 아이가 잘 된다는 보장은 절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두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평소에 잘못 알고 있었던,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내용이죠. 물론 이제 굳이 얘기하면 언론의 폐해일 수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자녀 교육에 대한 어떤 지나친 욕구 이런 것이 이제 기제로 작동하다 보니까 좀 약간 지금 돌이켜 보면 야 과연 참 나도 그랬었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거든요. 또 그런 기사를 또 관심 있게 읽고 말이죠. 우리가 지도해주는 아이들이 우리 제자들이 또 이렇게들 공부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일반화 시키려고 잘못 생각한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잘 되는 데는 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그래서 다음의 자료는 이제 일본의 도쿄대를 간 학생들, 그 학부모님들의 그 연수입입니다. 그래서 이 학부모의 수입과 아이들의 어떤 학습 능력과 연계시키는 것이 좀 불편한 게 있습니다만 이것은 객관적인 자료니까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고 싶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들이 바로 동경대에 자녀를 보낸 학부모들의 연간 소득입니다. 거의 그 1,000만 엔에 해당돼요. 1,000만 엔. 근데 다른 학부모님들은 그보다 훨씬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구체적인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향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학습 능력이 높은 아이들의 그 학부모들의 그 경제적인 능력이 대단히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불편한 진실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자료니까 과학적 근거를 담보로 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부모의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아이의 학습 능력도 높다라는 우리가 그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오래전에 학부모의 그 경제적인 능력과 그다음에 그 학력 수준이 아이들의 성적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교육개발원에서 결론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전 얘기죠 벌써.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참조를 해서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서 있었던 얘기를 좀 풀어갈까 합니다. 부시 행정부 때 그 아동나고 방지법이라고 하는 그런 그 법을 만들어서 교육이 일대 변화가 왔었죠. 그 일대 혁신적인 변화가 올 때 그 아동나고 방지법에서 111번이나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 사용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라는 말입니다.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관념적으로 또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또는 무의식 쪽에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그 일반화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제 그런 실수를 많이 했는데요. 교사 때 보면 어느 학급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수업 태도가 좋고 호응도가 있으면 그렇게 얘기하죠. 야, 그 반에 가면 아이들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게 정말 살아있어. 그리고 어떤 학교를 가면 아이들이 굉장히 활달하고 선생님도 밝고 그런 걸 보면 그 학교는 진짜 교육적인 효과가 대단히 높은 학교야. 이렇게 감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조차도 어찌 보면 내가 본 것, 내가 경험한 것이죠. 그것이 어떤 객관적인 그런 근거로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주관적인 표현 그런 것이 교육에 효과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일상 하는 것 중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게 그 설문조사입니다. 설문조사는 뭐 여론조사를 할 때도 하고 많이 하죠. 우리가 이제 설문조사라도 하나 해서 과연 우리 조직의 구성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경향을 알아보고 하는 것까지는 뭐 이렇게 나무랄 건 아니겠습니다만 설문조사 보면 그 어떻게 뭐죠 문항이라 할까요? 발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답변 정도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뭐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고르게 해석을 통계를 내서 그거를 이제 발표를 하고 또 그것을 어떤 그 자료로서 일반화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많은 허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했다고 하기에는 조금 미흡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즘에 와서는 우리 이제 교육적인 효과 이런 것도 막연하게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눈빛이 반짝반짝 빛난다든가 활력이 살아있다든가 이런 걸 가지고 교육적 효과를 얘기하면 안 되고요. 이제는 어떤 수치화해서 교육적 효과를 이야기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이 어떻게 교육적 효과를 수치로 나타내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실제로 경제학과 심리학이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교육 효과의 수치화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우리 교육에 대한 투자, 뭐 이런 거 정부의 어떤 그 돈을 유치하는 이런 것도 결국은 객관적인 수치화된 그런 효과를 제시하지 않으면 국민의 세금이 투입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까지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막연하게 우리 돈이 얼마 필요하니까 주시오. 이거는 같다 이거죠. 그런 세상은. 그런데 뭐 여기서 제가 꼭 드리지 않아도 될 말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떤가 한마디 좀 코멘트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예산은 역대 사상 최고로 늘어났다고 이제 신문에서 봤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요. 우리 교육 예산은 줄었습니다. 참 이게 참 슬픈 일이에요. 결국 교육 때문에 그 어떤 한 나라의 국력이 신장되고 하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텐데 교육 예산을 늘리지는 못할 망정 줄였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참 아이러니하고 슬픈 일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당국 누구도 결국은 예산처나 이런 데다가 항의를 한 적이 없어요. 또 국회의원 누구도 나서서 이거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뉴스에서라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경제 논리를 얘기하는 파트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예산도 당연히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펴는데 그것은 정말 교육을 모르는 무식한 그런 소치입니다. 교육의 질을 생각한다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교육이 최선의 것이었다면 뭐 그런 얘기도 어느 정도 통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니었거든요. 우리의 교육은 더욱더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하고 보완할 게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굳이 얘기한다면 대학 교육도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럽처럼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대학 학자금이 없어서 알바를 하고 학업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있는 그런 게 현실인데 또 우리 초중등 교육의 소프트웨어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정말. 투자를 그동안 많이 했죠. 그렇지만 아직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AI가 우리 학교 교실에 관여해서 수업에 참여하고 상담까지 하는 세상이 이제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이라면 교육 관련 예산은 사실 더 커지는 게 정상이다. 아이들의 숫자가 주는 거와는 꼭 상관관계가 있다고 얘기하기 좀 불편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부모의 연소득, 그 다음에 학력 이게 상관이 있는데 그 얘기를 좀 이어가기 전에 바로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을 이제 그 마듭을 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개인의 어떤 그 단편적인 경험 이런 것을 바탕으로 뭔가 할 때는 정책을 수립하거나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너무 강조를 하면 그게 일반화되거나 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 뭐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또는 시도교육감이나 학교장이나 이런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의 자신이 겪은 경험담, 여기서 나온 발언들이 자칫 교육정책을 너무 쉽게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대학 입시 제도를 보더라도요. 어느 해인가 보면 어느 정권이죠. 해가 아니라 그때 보면 그 장관된 사람이 과거에 대학 입시를 실무자일 때 자기가 총괄했기 때문에 전문가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동안에 세상 여건이 바뀌었고 제도가 많이 바뀌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떤 허점이 있다 해서 그걸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죠? 엉망이 됐죠. 그리고 다시 그 뒤집어 놓은 것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누구도 얘기하는 거 넘어갑니다만 굉장히 이거는 비판받아야 될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 이런 얘기를 지금까지 쭉 해오다 보면 그럼 부모의 그 학력이 높고 경제적인 능력이 높은 그 집의 자제들만 성적이 높으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랬을 때조차도 그것을 원인을 분석할 때 과학적으로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기회에는 어떤 그 인과관계와 상관관계 이런 것을 가지고 독서 교육과 아이들의 학습 능력과의 어떤 관계 이걸 한번 어느 게 원인이고 결과인지 아니면 그냥 겉으로만 보이는 그런 상관관계가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독서 교육하면 어때요?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그죠? 책을 많이 읽어야만 결국 지혜로운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독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건 틀림없는데 과연 독서를 많이 하면 학습 능력이 올라갈까? 학습 능력이 높은 아이들이 독서를 많이 하는 것인지 독서를 한 아이들의 성적이 좋은 것인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뭐 이런 그 문제점 같은 거 이렇게 제기하고 그러면 내가 지금 평소에 생각했던 것에 좀 자극이 온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으로서도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